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예술가라 넌 사회성이 없어. 대화를 못해. 근데 그게 대화의 상대방의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저는 단톡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냥 다 전화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끝내면 되는데 메마른 이런 방법들로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사실 인간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과연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이 효율만 올라가는 게 진짜 성공적인 삶이나 행복한 삶일까?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왜 걔는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저는 그 알아줄 거야 라는 말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안녕 반짝이들. 야,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반짝이라고 하는데 잘 어울리는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저희에게 좀 추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 우선 선 씨부터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선 씨입니다. 네, 오늘 강력하게 우리 네. 선 씨가 진짜 좋아하는 분 어렵게 모셨는데 괜찮습니까? 실제로 와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 과분하고. 자, 반짝이들에게 인사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오늘 와서 조금 놀랐어요. 네, 뭐 저는 원래 보석함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석함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저 중년으로 좀 나이를 넓히셨나? 아니요, 저희가 물론 말까지 더듬으시니까. 야, 당황하셨어요. 아니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가 예전에는 제 보석함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예. 얼굴도 몸도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농담입니다. 예, 요즘 네. 제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더 감사합니다. 예. 유익함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는 여러 번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이 보석함에 이은 여러 함 시리즈들이 네. 이 기획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익함을 통해서 이 보석함을 통해 홍석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유익함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기대가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요즘에 네. 막 그 토크쇼가 유튜브에서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많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식인사이드라는 채널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 더 대가인 분들을 모시는 날만 지식인 초대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혹시 최근 들어서 조금 이분 정말 좀 기억에 남는다. 잘 모셨다. 네. 아니면 뭐 조회수가 터졌다. 뭐 이런 분이 있을까요, 혹시? 조회수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자주 터져서 네 진짜 잘난 척한다. 예. 부럽다. 네, 제가 부럽다. 잘한 건 아니고 저희 그 제작진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진짜 오래 알았던 분인데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던 분은 선우용련 선생님이었어요. 오, 사실 우리가 완전 최근에 네, 얼마나 그분을 오래 알았어요. 저만 해도 맞아요. 인사한 지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깊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얘기들도 재밌었지만 그 살아오시는 매 순간순간 뭐 고난도 있었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순간순간에 무엇을 내가 배우고 느끼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처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분들이 그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분이시고 연기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네. 끌고 있는데 또 지식인사이드에서 하신 말씀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달랐죠.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감동받고 감사했어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앞에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선 씨가 이제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한석준 아나운서님을 모셔서 뭔가 좀 대화에 대한 기술, 대화에 대한 어떤 노하우, 남들과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굉장히 네. 궁금한 게 많았죠. 제가 석천 선배님 안지 10년이 넘었는데 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예술가라 넌 사회성이 없어. 대화를 못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선 씨는 오랫동안 무용을 하니까 대화가 아니라 몸으로만 표현을 하니까 이거 어떤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서투르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갖고 있는 건 어마무시한데 그걸 감사합니다. 대화로 표현이 아니라 몸으로만 표현을 했던 애야. 그래서 오늘은 좀 대화의 기술 아니면 뭐 소통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석준 아나운서의 그 놀라운 언변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선생님 같은 분들을 뵐 때면 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채널 하나만 돌리면 아마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채널. 왜냐면 네, 채널 하나만 우리 옛날 저기 네. 돌아가는 TV로 얘기한다면 요것만 하면 딱 바꾸는 순간 아마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술가들은 그 무언가를 캐치하고 캐치한 걸 자기화한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게 일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화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을 듣다가 저 사람이 지금 하려는 말이 뭔지, 저 사람의 감정 상태가 뭔지, 뭐가 억울한지, 뭐가 신났는지, 뭐가 기분 좋은지 이걸 잘 들어주고 들어준 거를 나의 경험이랑 다시 잘 숙성한 다음에 그게 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술가가 해왔던 일들과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몸으로만 표현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저희 학문적인 얘기로 하자면 난 버벌 랭귀지로만 하셨다면 그걸 이제 버벌 랭귀지로 바꿔오는 과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있어야 했을 모든 프로세스는 이미 다 하고 계신 분인 거죠. 아니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내가 늘 하잖아요. 근데 한석준 아나운서는 저렇게 조금 잘 풀어서 대화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너무 고급스러워. 나는 그냥 아니 다이렉트 뭐 저렴하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지금 막 못이 막 확 들어왔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래요. 그럼 저쪽 가서 일을 하세요. 이게- 여기 버리시고. 저도 뽑아주면 가고 싶은데 네. 그게 불확실하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궁금한 게 그 네. 무용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막 뭔가를 그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멋있죠, 저야말로 또. 몸이 완전히 그냥 기능으로서의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몸치예요. 네, 한석준 정말 아나운서가. 기가 막히게 몸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실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아유, 아마-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네, 선 씨가 네. 늘 궁금했던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한 네,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말을 하는 직업이고 어떤 사실과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직업인데 어쩌다가 아나운서를 하겠다.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는 걸 네. 좋아했던 아이였는지. 그걸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내가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꽤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생각해 보면 수학여행 갔을 때 뭐 그 저기 뭐야 장기자랑 대회 제가 MC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근데 그때는 그냥 그걸 하는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전혀 그 기능은 쓰지 않았고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우연히 아리랑 TV에서 MC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 정말 우연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학생 시절에? 학생이죠. 어. 스타크래프트를 영어로 중계를 해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면서 영어도 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죠. 근데 그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재밌었고 안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리랑 TV가 2002년 2월까지 했고 그리고 제가 그해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백수 상태일 때에도 그 아리랑 TV에서 했던 일을 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알바는 몇 개 했습니다. 무슨 뭐 MBC 어디서도 했고 뭐 그런 알바들처럼 몇 개 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해 겨울, 그러니까 백수 한 3개월쯤 지나고 뭐 다들 회사들이 채용 이런 거 할 때 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한 형이 야, 너 그 아리랑 TV 좋아했잖아. 아나운서 시험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직업이 되면 좋겠네. 왜냐면 나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난 쉬웠고 돈도 잘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SBS는 그 해 안 뽑았고 MBC하고 KBS는 그날이 원서 접수 마감 날이었어요. 서둘러야 되는데. 네, 근데 MBC는 사진을 내라는 게 좀 많았는데 그게 없었어요. 네. KBS는 증명사진만 냈으면 됐어요.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KBS만 지원한 거예요. 아 근데 합격을 바로. 네, 아, 운이 좋았죠. 야, 네. 아니 운보다도 네. 일단 왁구라고 하죠. 키 크죠. 네. 얼굴 잘생겼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죠. 거기다 또 공부를 또 워낙 잘해가지고 네. 학교도 좋아요. 예, 거기다 영어 잘하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몸치 하나 빼고는 완벽한 남자예요. 아이고. 예.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네. 되게 네. 쉽게 가신 것 같은데 사실 아나운서 붙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엄청 어렵죠. 그쵸.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 그 경쟁률은 조금 의미가 없고 왜냐면 해마다 한 3,300명 정도가 3,300 지원을 명. 하고요. 네, 이제 그 중에 몇 명 뽑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때는 많이 뽑았어요. 오. 11명. 여자 11명이 8명, 많이 뽑은 거라고. 11명이면 역대로 많이 뽑은 요.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남자 몇 명? 여자가 8명, 남자가 3명. 아, 남성이 더 적네요? 원래 적어요. 대체로. 아, 그래요? 여자들이 대체로. 퇴사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맞아. 그렇고요. 24기 때 뭐 신영일, 윤인구, 손민아, 정세진 이때 14명인가 뽑았고 그다음 우리가 제일 많을걸요. 그러면 전현무는 거기는 3년 후배인 거죠. 전현무가 후배인 거죠? 세기수 미친 거죠. 네. 어마무시한 대단하시네. 분이에요. 저 어릴 때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뉴스 보잖아요. 그럼 아나운서분들 보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중에 커서 아나운서한테 장가가 내가 뭐 있다고가 막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아나운서 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걸 되게 꿈꾸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최고의 신부감, 그리고 최고의 장- 신랑감. 예. 네. 근데 전 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가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아, 아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직업이고 선망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면 약간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되게 자유롭고 뭔가 멋있고 이것과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2003년에 KBS로 입사한 건데 그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본다면 아나운서는 그냥 뉴스가 제일 기본 업무고 대부분 그걸 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도 그 예능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큐에 가서 뭘 한다든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프레젠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그 전까지는 주로 성우들의 영역이었던 그 다큐멘터리 더빙도 오. 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아나운서라고 다 한 묶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게 다르고 그리고 한 번 길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다른 쪽 일은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저를 갑자기 뉴스로 보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전현무를 갑자기 그 저기 9시 다큐멘터리 뉴스를 할 무슨 수는 뭐 없지. 프레젠터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길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죠. 전현무가 9시 뉴스를 하면 그 뉴스가 다 약간 코미디 뉴스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시청률은 엄청 올라가겠다. 아, 근데 그런가? 진짜 재밌는 건 원래 전현무 씨는 뉴스 요원으로 뽑은.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친구가 네. 조선일보 기자로도 합격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KBS에 들어오기 전에 YTN의 앵커로 몇 년을 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 친구는 들어오면 즉시 전력갑니다. 바로 쓸 수 있겠네. 요런 평이 있었어요 사내에서는 사실. 그 털 많이 날 때, 그렇죠. 자고 나면 털 막 나고 이럴 때. 예.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를 저희는 몰랐죠. 네. 근데 예능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예능 잘하는 아나운서들이 뭐 김성주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현분 씨도 있고 뭐 여럿 있는데 한석준 아나운서도 약간 예능의 욕심을 내볼 만도 하고 많았죠. 내기도 네. 했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많았죠. 네. 노력도 많이 했고 예능 쪽에 젖어들려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현무가 후배지만 현무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는데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보단 그런 인간이고 싶었어요. 예능형 인간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어느 정도로 그런 거에 둔하냐면요.
그 2003년에 입사하고 지방 발령 났다 돌아와서 2004년에 바로 비타민 패널로 들어갔어요. 비타민 프로그램. 예, 그게 지금 이제 ENA 사장하고 있는 김호상 대표가 네. 그 당시에 이제 PD일 때, 네. 야, 너 나랑 일할래? 그래서 이제 저를 픽업해 가신 거예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제가 잘렸거든요. 왜죠? 근데 이제 지금은 3개월쯤 가면 사실 꽤나 오래 한 건데 그 당시엔 형님 생각나죠? 그렇죠. 3개월이면 진짜 초단기로 잘린 거예요. 기억도 없는 출연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PD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처음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좀 알아야지 저도 발전을 하죠. 그랬더니 야, 넌 3개월이 지났는데 캐릭터도 안 생겼고 우리가 저 러블라인도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네가 그거 받지도 않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 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러블라인 얘기가 뭐냐면 그때 비타민에 현영 씨가 나왔어요. 아. 근데 현영 씨랑 저랑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키도 맞고 뭐 하니까 나이도 뭐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나는 진짜가 아닌데 네. 그러고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 입장에서 봤을 땐 저 덜 떨어진 놈 저거 떠먹여줘도 못 기회를 먹는 줘도.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렵네. 근데 이게 모든 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인터뷰나 대화도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뭐 상대방의 어떤 직업적 특성을 보고 니네 직업은 이런 모양일 거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하든가 내 마음속에서 예상하고 규정하고 하는 순간 그 저의 그 딱딱한 모습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최대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뻔히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걸 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는 순간은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고 오늘부터의 나는 이 사람을 제로로 생각하고 다시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낀 것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진짜. 아 이제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늘 얘기하는 식은땀이 나네요. 왜 평상시엔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늘 아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여서 그런지 아니면 내향적인 캐릭터여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욕이 막 와요. 그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약간 그런 게 있고 석천 선배님도 평상시랑 좀 다른 말투가 나와요. 방송할 때 약간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차분한 편인데 그걸 톤을 맞추다 보면 제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약간 좀 그런 상황도 있고 이게 이제 뭐 하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그 석천형 역할을 입장에서는 주는 네, 거죠. 그 최대한 주는 도와주는 거,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도 되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아마 다른 사람을 CCTV로 관찰하듯이는 관찰을 하실 거예요. 작품에 써야 네, 되니까. 그렇게는 하셨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뭘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내가 어딘가에 앞에 나가서 뭘 말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든지 남의 걸 경청을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이 모든 걸 싸잡아서 말하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스피치도 말하기, 컨버세이션도 말하기, 뭐 커뮤니케이션도 말하기인 거예요. 리스닝도 말하기고 이 영어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말하기가 자신이 없어라고 할 때 좀 더 물어보면 나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자신 없어 일 수도 있고 나는 남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자신 없어 일 수도 있고 나는 남을 말을 시키는 게 자신이 없어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무대 앞에서 작품 설명하는 건 내가 자신 있는데 남한테 물어보고 그 대화를 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네. 해버릇해가지고. 아니 이거 대본을 준비하신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네. 이렇게 줄줄줄 잘하시? 맨날 생각하는 게 이런 내용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네. 저는 그 선생님이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걸 씁시다. 있는 걸 쓰는 건데 뭘 쓰냐면 그 남의 어떤
어떤 부분에서의 장점을 되게 잘 찾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몇 번 안 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뵐 때마다 저를 칭찬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칭찬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게 대화의 상대방의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왜냐면 그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요즘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뭐 SNS나 이렇게 문자 세대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감정과 소통할 때 대화보다는 뭔가 이렇게 문자하는 텍스트가. 거에 익숙해서 누구와 대화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좀 들거든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 대화를 잘하고 상대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기본이 돼야 되고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선 씨한테 꼭 필요해요. 그, 자, 이게- 글로 쓰는 건 너무 잘해요. 그 전에 저는 전화벨 울리면 심장마비 올 것 같은. 그게 한 6, 7년 전부터 큰 문제가 됐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거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폰 포비아라고 아예 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한 2007년인가? 맞아요. 7년 8년쯤 돼요. 네. 아이폰 3는 아이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고 3GS부터가 들어왔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그때 연예인들 막 정말 내가 제일 먼저 써야지 막 맞아, 먼저 맞아. 사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2008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2007년인가 8년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젊은 세대는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던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말하는 게. 이걸로 말하는 게 익숙하다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대면해서 그 소리내서 대화를 했던 경험이 그 시간이 지금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짧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그 시간의 상당수를 톡으로 해결했으니까. 그렇지. 다 톡으로, 네. 다 어플로 주문하는 것도 다 이걸로. 네. 말할 찬스가 없었네. 누구 낯선 사람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배달 어플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동네 중국집에 전화해서 뭐 짜장면 2그릇 탕수육 하나 주세요.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배달 어플이 정말 안 된다면 굶을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건 아주 무서운 무섭네. 일이에요. 그래서 책도 네. 대화의 기술이라는 걸 쓰셨잖아요. 나는 안 읽었지만 선신 읽었잖아. 그렇죠. 네, 재밌게 잘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막 너무 많다고 나한테. 궁금함 이전에 제 자신의 부끄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왜요? 아 거기서 저의 사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내가 그랬었지, 내가 듣지 않았었지, 내가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좋은 대화는 입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적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가끔 저는 일상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듣기보다는 온 머리를 다해서 듣는 편이에요.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왜 저 말을 할까? 약간 이 맥락이 뭘까?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피로할 때가 있어요. 대화도 좀 무섭고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제 관점에서의 질문은 한석준 아나운서님은 그렇게 듣기 불편한 그런 순간은 없으신지 혹은 그럴 때 이걸 컨트롤하는 필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불편한 듣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아유 있죠. 그 상대방을 참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안타까운 점인데 저는 그분들이 제 책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책은 그분들은 안 보고요. 그분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봐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안 봐요. 아유 이 책 예. 몰라. 예. 난 내 식대로 말하고 살 거야 이거고 상처 받은 사람 내가 아직 대화의 기술이 없나 봐. 배워야겠어.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책을 사야겠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이제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얘기는 이걸 제가 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예능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도 요새 친구들은 이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톡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럼 톡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이 대면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대면에서 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건 우리 세대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세대들은 대면에서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네. 시작이 그럼 전제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오, 그러네. 그러면 밑에 세대 기준으로 얘기를 밑에 세대라고 말하니까 좀 웃깁니다만 20, 30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고칠 게 아니라 니네들이 고치면 되잖아. 왜 자꾸 대면에서 말을 하려고 해? 톡으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머리로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얘기한다라는 건 그 어떠한 기준,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거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 그룹이랑 얘기를 하고 어떤 그룹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는 그냥 그 그룹과 나와의 상대적인 기준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없고 그냥 오늘 만약에 우리 둘이 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 그게 합의가 됐으면 그냥 그걸로 좋은 거고 야 뭐 대면하지 말고 톡으로 끝내자. 단톡 파. 그러면 이제 단톡으로 끝내는 게 좋은 거고. 저는 단톡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아니 서로가 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아니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게 단톡을 해야 되나 그냥 다 전화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삑삑삑 하는데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나가요. 단톡방에서 네. 불편해가지고 이게 메말은 이런 방법들로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사실 인간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선생님을 뵈서 이제 우리가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잠깐 우리 좀 이따가 어디 미팅 가야 되니까 잠깐 회의 좀 할까?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업무 얘기도 하겠지만 뭐 주말에 뭐 했어? 뭐 먹었어? 거기 맛있어? 뭐 아니면 무슨 공연 봤어? 그 공연 어때? 나도 봐야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대화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카톡으로는 업무 카톡으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정말 정확히 일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정확히 일 얘기만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좀 정착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극도로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거든요. 빨리빨리의 문화도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근데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감정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이 효율만 올라가는 게 진짜 성공적인 삶이나 행복한 삶일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 머리와 가슴 부분에 머리로 자꾸 대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책을 열심히 본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책을 보면서 봤던 이 내용은 진짜 너무 좋다. 이 내용은 유익하면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내용을 여기 앉은 사람이 말로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네, 그죠?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그 주변 언저리의 말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계속 해요. 맞아. 그런데 얘가 안 해요. 네. 그럼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배가 벗겨진 느낌이죠. 왜 집에 가요? 네. 이런 고민을 작가님이랑 맨날 이 고민을 한다고요. 네. 선생님 일단 그 칭찬의 기술이 너무 뛰어나신 제가요? 분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많이 풀릴 거예요. 책 내용 중에 네. 스몰 토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 그 이제 뭐 어떠한 상황에서 스몰 토크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는데 그렇지. 이게 저에게 가장 어려운 토크가 뭐냐 하면 스몰 토크고요. 네. 석천 선배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 하면 스몰 스몰 토크. 토크예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러면 전 예. 눈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데 네. 석천 선배님은 눈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먼저 말 건네고
뭐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거세요. 아, 네. 근데 그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스몰 토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나 안 하고 싶어 하나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스몰 토크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조금만 찌르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은 선신님 밭이에요. 칭찬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칭찬을 하면서 칭찬해서 말을 끌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형하고 선생님 두 분 다 네. 패션 센스가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남의 패션에 아주 저 사람이 오늘 신경 쓴 부분도 빨리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 되죠. 예. 오늘 한석준 아나운서 헤어가 예전하고 좀 다른데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요새 좀 포인트를 두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게 만약에 보였다 싶으면 야 그거 그렇게 멋지게 소화하는 사람 드문데 맞아. 대단하시네요. 네. 이러면 그러면서 그건 누가 선물해줘서 그 친구 센스 되게 좋다. 네. 잘 어울려. 이러면서 기분 좋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걸 하우 화법이라고도 해요. 영어권에 나온 교재들엔 하우 화법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죠. 어떻게 그거랑 매치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그거 너무 예뻐. 그러면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대부분 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원래 좀 예쁘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하우 화법 어떻게 하는 거야를 하면 대체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이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네. 그 자랑을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들어줘. 그럼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랑을 술술술 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야기가 계속 생기죠. 그게 스몰 토크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가까워지죠. 마음도 열고 안 해도 될 주식 정보를 막 얘기해주고 네, 맞아요. 괜히 맛집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 거기 아니지. 아이고 거기 간다고 거기 아니고 내가 진짜 가봤는데 그 집이 너무 맛있더라고. 거기 가야 돼요, 선생님. 막 이렇게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 어떤 정보들을 막 술술술. 그래서 스몰 토크 네. 아니면 어떤 미팅이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서로의 그 단단한 분위기를 깨주는 어떤 처음 이렇게 화제를 던져주는 그 센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디테일한 상황으로 봤을 때 네네. 약간 나한테 좀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법. 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류층 합법. 네. 아니면 뭐 말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는 어떤 기술. 아니면 뭐 우리 며느리님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뭐 예쁨 받는 화법. 다양한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만 팁을 주세요. 일단 저는 상류층 화법은 최대한 보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뭐 상류층 될 뭐 확률이 없다는 거야. 뭐 살짝 기분 나쁘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죄송한데 그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언젠간 또 되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내가 아닐 때 그 기술을 쓴다고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풍기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상류층 화법에 이렇게 하는 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네. 저는 그걸 따라해서 효과를 보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법이나 혹은 이제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게 왜 심리적으로 힘드냐면요. 대처했는데 싸움이 나면 어떡하지? 대처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죠? 내 얘기야 진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면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면 지금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나쁘죠. 네. 그 누구 때문에 나빠요? 걔 때문에 나쁘잖아요. 그 사람. 근데 왜 걔는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이 네.
기분 그러니까- 나빠야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안 나빠도 좋은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애가 기분 나쁠 것까지도 내가 걱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한 방 때리고 간 애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때렸을 때 쟤 아프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컴플렉스. 나쁜 놈한테조차 나쁜 말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을 그 사람의 기분까지 배려해주지 말아라. 그 생각을 일단 놓으시라 얘기합니다. 거절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거절하면 나 진짜 급한 일에 돈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 얘 분명히 술 먹으려고 달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100만 원 빌려달래. 거절하면 제가 기분 나쁠 것 같아. 뭘 그것까지 신경을 써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주 많은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관계로 돌아가자면, 네. 그래서 무례한 소리를 했어요. 그럼 받아치는 게 맞습니다. 받아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받아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착하신 분들 기준으로 저는 3단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3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는 무표정이 중요해요. 절대 웃어주지 마십시오. 반응을 보이지 마.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잘할 자신 있어요. 무표정. 음. 그리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네. 네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머리 웃기다. 웃기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머리가 웃긴 게 무슨 뜻이야? 아주 무표정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친구들, 제가 싸잡아서 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얘 하나 놀려서 주변 다 웃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웃긴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고, 나 얘 정도는 내가 이렇게 놀려도 되는 사람이야. 나 어때?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례한 건데. 완전 무례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놀린 애가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요, 일단 웃기고자 했던 얘의 의도가 망하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뭔가 역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보통 뭐라고 하느냐? 아야, 농담이야.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맞아, 이렇게 맞아.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래. 나는 안 웃긴데? 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이게 끝내기 힘들면 나는 안 웃긴데? 그리고 화장실 가세요. 오. 네. 그 화장실 가서 좀 시원하게 뭐 세수라도 하든지 뭐 오줌이라도 싸든지. 잠깐 들어가서 창문 한번 보고 나와도 돼요. 네. 화장실 한번 아니면 갔다 거울 오면. 보고 잘했어. 그것도 너 좋죠. 잘했어. 좋았어. 딱 나오고 뭐 이런 거.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하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얘가 더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뭅니다. 이때부터 정말 드물어요. 더 세게 나오면 그때는 무표정하게 3초간 쳐다보세요. 조금 쳐다보기. 나 쉬운 애 아니야를 알려줘야 되는. 말없이 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네. 와, 그리고 선 많은 넘었어, 많은 좋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자, 친구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둘로 나눠볼게요. 네.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 친구는 빨리 깨지는 게 낫고요. 그렇죠. 근데 괜찮은 애였어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서 좋은 관계로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약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좀 실수했어. 내가 선을 넘었어. 그리고 뭔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서 좀 사과하고 싶고 그런데 자존심은 이게 마지막 네. 내가 인정하는 게 좀 이상하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과를 표현할 때 이 대화법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사과하는 진실성을 담은 사과법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뭐가? 일단 뭐 또 MZ세대 얘기를 하자면 네. 요새 MZ세대가 제일 못하는 말 3가지가 고마워, 미안해, 도와주랍니다. 도와줘도요? 도와줘 못한대요. 오. 네. 그래서 과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아서 네, 좀 그렇습니다. 제 동생들은 이태원에서 형
제 마음에 드는데 제 꼬시는데 좀 도와줘. 아주 잘하던데. 네, 그거 인스타 굉장히 좀 따줘. 형 좋은 연예인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편한 거예요. 건가요? 네네네. 아 편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 미안해 도와줘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잘 하는 하는 편이라고 편입니까? 생각해요. 이제 네. 그러니까 40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네, 있죠. 뭐 어려서부터 뭐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세대라고 고마워 미안해를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 예를 들면 어디 백화점 들어갈 때 뭐 문 잡았는데 뒤에 사람 지나면 잡아주잖아요. 잡았을 때 고맙습니다 말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에요. 아 그러네. 생각해 보면 전 이거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저도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네, 제가 뭐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대는 하면서 하잖아요. 어 솔직히. 뭐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긴 하더라고요. 네, 들으면 정말 매우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네. 저는 누가 잡아주면 고맙단 말 꼭 하고 네. 저도 잡아주지만 그렇게 봤을 때 10명 중에 1명 고맙단 말하는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는 저는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럼 연습을 누구한테 하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 아니면 뭐 절친. 아. 맨날 보는 애들. 얘네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엄마한테 고마워, 뭐 미안해, 뭐 형제 자매한테 미안해, 고마워, 도와줘. 오히려 더 잘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안 하고 못 한다 그러죠. 절친한테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나마 조금 하는데, 근데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줄 거야라는 기대가 막연히 있어서. 저는 그 알아줄 거야라는 말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맞아. 말을 표현 해야 안 돼요. 하면. 그리고 뭐 느낌상 알겠죠. 우리 엄마 날 사랑하겠지. 우리 아빠 날 사랑하겠지. 아는데 그렇게 아는 거랑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느낌 많이 달라요. 다르죠. 네. 그래서 말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내가 어제까지 하는데 갑자기 오늘 미안해, 고마워하면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응. 선언을 해야 돼요. 미리. 네. 자, 나 가족들한테.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난 표현할 오늘부터 거야. 고마워 미안해를 하루에 10번씩 할 거야. 아. 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선언을 하고 하나씩 연습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할만한데? 그리고 고마워 미안해 했을 때 상대방들이 표정이 정말 좋은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보통은 네. 이제 책을 잘 쓰는 분이나 말을 잘하는 분이 뒷조사를 해보면 막상 본인은 잘 못하거든요. 네.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는 예. 집에서 어떻게 잘 하십니까? 그게 그 생각을 제 첫 번째 책이 많이 팔리면서 했어요. 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을 쓰고 나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바뀌어요. 이래봤자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다. 아니에요. 네. 바뀌어요. 바뀌더라고요. 바뀝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대화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한테 대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었어요. 엄마는 대화가 뭐가 어려워? 뭐 이렇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워낙에 대화를 스몰 토크부터 잘하시는 세대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의 답변은 조금 달랐어요.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대화로 갈등을 갖는 사람들조차 부러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60세 세대 중에서 대화의 상대가 없어서 싸우든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하든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숙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엄마한테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그런 60대를 향해서 20, 30대인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또 워낙에 다른 세상에 살기도 했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면요. 대화 카드라고 검색을 하면 한 100장, 200장, 300장씩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그냥 게임 같은 거예요. 정말 많은 회사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몇 개 있거든요, 집에.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주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타임머신이 있고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A 버튼은 10년 후로 다녀오는 거, B 버튼은 10년 전으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질문을 던져놓고 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얘기하신다면 이게 되는 거고 거기 카드에는 10년 전이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10년 전 아니면 엄마 언제로 가고 싶어? 맞아. 왜 그때야? 뭐 이런 걸 왜 30년 전이야? 그랬더니 네 아빠 만날까봐 그거 피하려고 내가. 나는 이 결혼 나는 안 하고 그럼 니들이 없을 거야. 난 새 인생을 살 거야. 뭐 대화할 게 그럴 수 너무 있죠. 많네. 그러면 새 인생을 만약에 산다 치면 그럼 엄마가 만약에 정말 그때 결혼을 안 했더라면 정말 살고 싶었던 인생은 뭔데가 맞아. 되면 가족, 엄마, 아내 이런 걸 싹 뺀 우리 엄마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실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신박하다. 네. 그러면 엄마의 어렸을 때의 꿈, 네. 엄마가 되고자 하는, 다 엄마가 나오는 거죠. 좋아하는, 엄마가 행복해하는 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안 해도 엄마가 술술술술 나오겠는데. 네. 되게 맨날 하이디라고 가서 뭐 먹을까 오늘은 이런 얘기만 하지 네, 저 말고. 엄마랑 하이디라고 자주 가요. 말 걸면은 그거 소스 풀어 간다 그러거든요. 아 하이딜라우가 그런 장점이 네, 있군요. 그래서 네. 좀 제가 예민한 엄마 질문할 것 같으면 소스 풀어 가고 엄마가 말하면 잠깐만 하고 재료 넣고 약간 그래서 그 묘미로 가는데 이제 제가 좀 들으니까 마음을 기다리기보다 질문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대화의 기술이란 책을 내신 지 이제 한 1년 좀 넘으셨잖아요. 그럼 그때 그걸 작성할 당시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 생각에요. 네. 제 생각에 제가 그 책을 쓸 때 요 부분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비대면 대화였어요. 그래서 이메일 소통하는 거에 대한 예의, 카톡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한 예의 부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썼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런 게 카톡 대화가 좀 더 널리 쓰이는 대화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소위 대세가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우리 세대가 해왔던 방식으로 맞춰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화 방식 자체가 아주 많이 달라졌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톡만 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그런 게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 세대의 문화가.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 아는 사람들이 뜨는 거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카톡만큼이나 인스타 DM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스타 DM은 엄청 모르는 쓰더라고요.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쓰더라고. 네. 모르는 사람한테도. 맞아. 그러면 뭐 예전에 우리 한창 카톡 쓸 때 야 미국 사람들은 이메일 보내는데 쟤는 되게 이상해. 언제 그 이메일을 쓰고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누군가는 저 사람들은 카톡으로 얘기한대. 인스타 DM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특이한 방식 뭐 요새 틱톡에도 메신저가 있던가요? 뭐 그걸로도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네. 만남도 인스타 틱톡으로 만난대요. 어플 말고 다른 예. 데이팅 어플 말고. 트위터 이런 거로도 만나고. 그렇지. 나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가끔씩 깜짝깜짝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전 좀 있으면 AI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화 많이 했잖아요. AI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AI가 알잖아요. 야, 그럼 AI랑 나랑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요새 상담 많이 하는 애 중에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친구 있어?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허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연결해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폭이 되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네. 선택할 수 있는 정확도가 좀 높아지겠다. 외형적인 만족도는 몰라도 생각의 만족도는 훨씬 클 수 있는 거죠. 희한한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참 대화의 단절이 눈에 보이는 것 같네. 그렇죠. 자 오늘 네. 이렇게 대화의 기술 또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또 달인이시죠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하고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이라 많은 얘기를 못해서. 아닙니다. 저는
이 책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참 재밌는 건 제가 쓴 건 하나인데 보는 사람마다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이해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이 출판되는 순간까지가 제 책이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독자들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하고 형님이 봐준 그 관점들이 저한테 또 새로운 영감을 줬고요. 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여기서 이런 문제를 캐치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마 가장 유익했던 건 네. 우리 반짝이 분들보다 제가 제일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이제 생각났어요. 네네네. 네, 제 대화의 기술을 배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대화의 예술을 배운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밥값 했죠. 진짜 이런 거 한 방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와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고요.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유익함이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나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어떤 인물이나 게스트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또 새로운 무슨 작품이나 새로운 영화 뭐 이런 데 출연하는 연예인들 만나고 싶으면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반짝이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